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원광현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신 IBS, 또 특허청, 또 카이스트 전산학부 다 감사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또 차미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온라인 그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어딜 보고 얘기해야 되죠? 저 카메라 지금 제대로 아이 컨택이 되고 있나요? 왼쪽 카메라? 오른쪽? 네. 어, 저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든지 아이 컨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어색한 점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온라인 발표할 때는 보통은 이 상체만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 드레스 코드가 그 상의는 정상적으로 자켓을 입고 그 하의는 파자마나 언더웨어 차림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완전히 드레스업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제목을 먼저 제가 무슨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이 행사의 이제 근본적인 콘텍스트를 제가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행사의 전체 그 콘텍스트가 뭐냐고 했더니 이것이 AI 플러스 X, where X stand for anything else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그 플러스 X는 잘 모를 것 같고 해서 저는 오늘 어쩌면은 AI 마이너스 X, where X is everything else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 첫 번째 장에 어떤 이미지를 담을까 하다가 그 고갱의 그 후기 인상파 고갱의 그림을 담았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그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AI의 과거와 현재 또 앞의 미래를 또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 그림을 골랐습니다. 또 제목도 사실은 제가 AI의 Dark Age, 뭐 아시겠지만 AI는 한 두어 차례 그 소위 얘기하는 그 AI 윈터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AI 윈터를 지나면서 어떠한 또 그 이슈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한번 고민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싶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 객관적인 얘기보다는 그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얘기를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로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예. 제가 어저께 좀 검색을 하다가 뉴욕 타임스에서 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연구팀이 그 리서치 리서트를 시연을 했다. 그런데 그 시연한 결과에 의하면은 앞으로 한 1년 내에는 이 메커니즘이 세상을 perceive하고 recognize하고 그 주위를 identify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첫 번째 그 인간이 만든 아티팩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계는 인간의 브레인과 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을 리프로듀스 할 거고 그 다음에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의식을 가질 거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언제 기사냐 하면은 얼마 안 됐죠. 1958년 7월 11일 날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하고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연구하신 분은 코넬 대학의 프랭크 로젠블랏이고 이 기계의 이름은 퍼셉트론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퍼셉트론은 기본적으로는 뉴럴 넷 머신입니다. 다만 지금의 그 딥러닝에 기반한 뉴럴 넷 시스템과는 다르게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nothing else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셉션을 위한
그 비주얼 시스템은 20 그 5 by 20, 5 by 4, 그러니까 20 픽셀의 비전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할 그 놀라운 결과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핵심 내용, 결국 그 perception, 그 다음에 self-consciousness, 이것의 기본적인 그 가능성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당시에 그 MIT의 그 마빈 민스키가 그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몇 년 후에 퍼셉트론의 이 가능성은 결국은 그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 히든 레이어를 어떻게 하든지 결국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리니어 시스템, 난 리니어적인 성격은 가질 수 없다. 걸 간단한 수학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저 가방 좀 주시겠어요? 네, 10년 후에 이것을 마빈 민스키하고 그다음에 세미어 페퍼하고 두 분이 이것을 그 정리를 해서 책으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역시 제목이 그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발간을 해서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그 뉴럴넷 기반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어떤 그 수학적인 능력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냅니다. 이 책을 발간할 때쯤에는 로젠블라트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 민스키와 페퍼트는 그 퍼셉트론 그 기계를 공격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뉴럴넷 기반한 시스템의 매스매티컬 프로퍼티를 소개를 아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이 책에 퍼셉트론 책의 그 발간은 10년 후에 발간이 되는데 이 책에서 로젠블라트라는 이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이게 당시 제가 책을 구입했을 때 제 1살짜리 딸이 퍼셉트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로젠블라트의 이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앞 페이지에 In Memory of Frank Rosenblatt. 어쨌든 이걸로써 그 뉴럴넷은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 1970년대 거의 아마 그 비에트남 워 피어리어드하고 거의 겹치는 것 같아요. 이때가 심볼릭 AI의 골든 에이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학자들, 유명한 연구자들, 또 세상을 놀라게 했던 여러 가지의 그 이론과 또 시스템과 또 그 알고리즘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일단의 그 학자, 특히 그 철학자들은 인간의 thinking 메커니즘을 그 심볼 매니플레이션으로서 시뮬레이션을 넘어서 그 자체가 thinking이다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반기를 들었고요. 예를 들면은 휴버트 드레이퍼스 같은 사람은 보시는 대로 What Computer Can't Do, 그 이후에 또 What Computer Still Cannot Do 라는 책을 써서 반론을 냈지만은 사실 전체적인 그 추세가 그 심볼릭 AI를 블레싱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연구는 잘 진행됐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학부에서 응용 물리학을 하고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서 트래젝토리 시뮬레이션을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하기로 하고 좀 전산학을 택했습니다. 사실 전산학을 택한 거는 특별히 제가 전산학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장학금을 주는 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산학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전산학을 택했고, 그 중에도 제가 전산학에 대해서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다른 사람과 출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선택을 그냥 우연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날 기억합니다. 첫날 유학 가서 디파트먼트 체어하고 인터뷰하면서 너는 무슨 공부하고 싶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AI 하고 싶습니다. 학과장의 말씀 씩 웃으시면서 이미 할 것은 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AI를 하기로 했고요. 굉장히 그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첫 번째 수업이 이 교재가 그 존슨 레이어드가 쓴 Thinking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서 우리 교수님은 주로 꿈과 사고에 대해서만 열심히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에 그 강의가 7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꿈나라를 헤매다가 정말 한 학기가 다 갔던 것 같아요. 인지적으로 어려웠을 뿐이 아니고 프로그래밍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5년 동안 ADD에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웬만한 프로그램은 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결과는 잘 나왔는데 교수님께서는 네 프로그램은 AI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다. 즉, 네 사고 자체는 procedural thinking이지 functional thinking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억울해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제가 갔던 대학에서 AI를 하시는 분이 캐나다로 학교를 옮기고 저는 이거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무작정 MIT의 패트릭 윈스턴 교수를 일단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서 MIT AI 랩에 올 수 있겠는가? 이미 어드미션 프로세스는 다 끝났다. 금년은 어렵겠지만 내년에 한번 보자. 는 얘기를 듣고 쓸쓸히 발길을 다시 뒤로 돌렸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위스콘신에서 메릴랜드까지 워싱턴 DC까지 12시간 걸리는 거리를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메릴랜드 대학의 아즈리엘 로젠펠트 당시에 컴퓨터 비전 랩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그래 온다면은 리서치 어시스턴트십을 주마 해서 메릴랜드로 과정을 옮기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저의 전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우선 저는 그레이지 스튜던트인데 아즈리엘 로젠펠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레리 데이비스가 있었고 아즈리엘 로젠펠트는 이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아즈리엘 로젠펠트는 제 리서치 어드바이저 그 다음에 레리 데이비스는 디파트먼트 어드바이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그리고 알렌 왁스만은 그 당시에 리서치 어소시에이트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수학자, 한 사람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한 사람은 피지시스트. 이 세 사람 밑에서 트레이닝 받은 건 저로서는 굉장한 행운이자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위를 한 1년쯤 남긴 무렵이었고 그러나 항상 행복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AI 수업을 들었을 때 잭 밍커라고 하는 교수로부터 들었는데 이분은 무조건 AI는 포멀 로직에 기반을 둬야 된다 하시는 분이었고 포멀 로직 이외에는 다른 가능성을 일체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이 냈던 문제의 숙제를 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코멘트를 했습니다. 만약에 포멀 로직으로서 모든 널리지가 정리가 되고 모든 추론이 가능하다면은 일단 바이블을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다큐멘트라고 보고 바이블을 포멀 로직으로 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코멘트를 해서 숙제를 냈는데 그 다음 돌아온 숙제에 대한 평가는 빨간 글씨로 쫙쫙 듣고 see me later. 네. 사실 제가 조금 더 너무 경솔했죠. 이분이 특히 이제 주이시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됐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 그 트랜스크립트의 그 유일한 C 학점으로서 그 불명예를 안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민커 교수로부터 AI 수업을 받을 때 마침 일본에서 피프스 제너레이션 컴퓨터를 개발하겠다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프스 제너레이션 컴퓨터의 핵심은 인퍼런스 엔진을 로직 시스템으로 가고 이것을 패러렐라이즈로 하겠다. 왜냐하면 로직 시스템을 인퍼런스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엑스포넨셜 인크리스를 하게 됩니다. 가능성이. 이것을 오버컴하기 위해서 그 패러렐리즘을 극대로 하는 그러한 그 로직 머신을 만들겠다는 것이 일본의 피프스 제너레이션 컴퓨터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980년대 들어와서 이것은 실패로 끝났고, 또 결국은 AI 윈터의 두 번째 AI 윈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일본이라고 하는 변두리 나라가 컴퓨터 사이언스의 주류로 들어오게 된 가장 중요한 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분 교수는 Theory of Computation 교수인데, 이분은 기본적인 그 생각은 모든 것은 역시 Theory of Computation을 기반을 해야 된다. 따라서 AI 역시 Theory of Computation으로부터 그 가능성이 도출돼야 된다. 단, 이 사람의 생각은 gödel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는 undecidable problem이 있고, undecidable problem이 결국은 그 strong AI의 단초가 될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가 현재는 증명하지 못하지만 결국 strong AI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앞으로의 할 일이다. 는 것이 이 사람의 견지였고, 역시 저는 학생에 불과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수업 역시 또 유일한 B 학점으로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머신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혹시 그 반증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수학적인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신이 think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우리 레벨에서의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 이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어떤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답은 yes도 될 수 있고 no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그 문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는 strong AI를 prove하거나 disapprove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는 사실은 1980년에 썰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 썰을 유명하게 만드는 Chinese Room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이것이 기계는 symbolic manipulation으로는 절대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낼 수 없다. 시뮬레이션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symbolic manipulation 하는 그 자체가 지능은 아니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은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처칠랜드와 붙은 논쟁은 일반 대중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했기 때문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1990년도 1월달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서는 Can computers think? 그래서 두 사람의 논쟁에 아주 퍼블릭 레벨에서 그냥 이것을 이슈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심볼릭 AI 쪽에서는 다 의욕에 가득 찼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1980년에 최초로 트리플 AI, 즉 American Associ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가 설립이 됐고, 이때 초대 회장이었던 알란 뉴엘, 이것이 1호입니다. 알란 뉴엘은 왜 이 학회를 만들었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CM으로부터 독립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이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트리플 AI를 결성하자마자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연대, The First Annual 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아직도 제가 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좀 가보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회째는 저도 액티브하게 실제 트리플 AI에 나가서 스태프로서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 역시 저도 가보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퍼셉션, 특히 그 비전 분야에서는 MIT의 그 데이빗 마의 세오리가 완벽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 뉴럴 넷과는 반대로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을 비전 분야에서 피지올로지와 뉴럴로지와 연계를 시켜가지고 검증을 하고 이론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데이빗 마는 루키미아로 1980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MIT에서 데이빗 마가 그 세상을 떠나고 바로 영입했던 사람이 마이크 브래디, 그 당시에는 리서치 어소시에이트였고 나중에 옥스퍼드로 돌아가서 로보틱스와 그다음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를 받습니다. 이분과 그 컨택이 돼서 메릴랜드에서 공부할 당시에 한번 MIT AI 랩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했고 제 세미나에 MIT 그 AI 랩 교수나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데이빗 멈포드고 하버드 대학 교수, 그 필드 메달리스트입니다. 수학자고요. 그 다음에 로저 브라켓이라고 재팬 프라이즈 위너고, 이 사람은 그 non-linear dynamics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들었고, 제 프레젠테이션 마치자마자 로저 브라켓이 저한테 와서 재미있다. 한번 하버드에 와서 한번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그날 오후에, 오전에는 MIT 갔다가 그다음 오후에 하버드 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를 마치고 로저 브래킷이 한번 하버드에 오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해서 예상치 않게 하버드로 그 포스닥으로 갔습니다. 아마 그때가 저로서는 역시 그 가장 그 다이나믹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지 다 해주겠고 돈 걱정 없이 연구비 걱정 없이 열심히 그냥 놀고 일하면 됐으니까요. 제가 그때 관심 있었던 거 하나는 로봇 암에다가 그 붓을 쥐어주고 한번 그리게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오일 페인팅은 어려우니까는 그 동양화부터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웬걸 제가 굉장히 잘못 생각을 했죠. 동양화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일단 하버드에 일단 적을 두면은 그 다음에는 소위 얘기하는 티켓을 가지게 됩니다. 즉 웬만한 데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유펜으로 갔고 유펜에서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제가 그냥 스스로 이름을 만들어냈어요. 컴퓨테이셔널 페인팅.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페인팅의 스타일을 그 알고리즘으로 그 셋업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제 그 연구였습니다. 뭐 즐겁게 연구하다가 귀국을 하고 당시 AI 윈터가 바로 닥쳤죠. 윈터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VR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굳이 이것을 제 그 justify 하자면은
AI는 인텔리전스에 대한 컴퓨테이셔널 스터디라고 본다면은 버추얼 리얼리티는 리얼리티에 대한 컴퓨테이셔널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리얼리티는 우리가 있는 피지컬한 리얼리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리얼리티 역시 지능과 인텔리전스와 마찬가지로 멘탈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리얼리티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리얼리티 또 온라인상에서 보시는 리얼리티는 전부 다르죠. 그래서 그 리얼리티는 몇 가지의 그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셉션, 그다음에 environment와의 인터랙션, 그다음에 environment 그 자체. 이렇게 본다면은 재미있는 것 하나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리얼리티가 결정이 된다면은 역시 인텔리전스와 리얼리티는 상관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또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은 과연 리얼리티, 즉 sense of presence와 인텔리전스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즉 그 리얼리티, 센스 오브 리얼리즘이 리얼리티가 높아지면은 저는 인텔리전스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는 만일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고 그들이 우리의 문명보다 앞선다면은 실제로 그것이 그 사람들이 더 우리보다 더 높은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겠는가? 전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리얼리티는 피지컬한 것이 아니고 멘탈 매니페스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AI 연구자로서 마지막 프로젝트가 이걸 것 같아요. 제가 DNA 판타지아라고 하는 그 연극을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그 스토리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은 그 로봇인데 이 로봇이 결국 그 지능은 가지고 있으나 이모션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셀프 디스트럭션 되는 그러한 스토리였습니다. 결국 여기서 또 핵심 중에 하나는 과연 이모션과 인텔리전스의 관계가 있겠죠. 과연 이모션이 인텔리전스의 necessary condition이냐 아니면 인텔리전스의 사이드 이펙트에 불과하냐 아니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이냐. 이것 역시 우리가 또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기술이라는 분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그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은 산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같은 때 그 영국에서 창조산업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또 꺼냅니다. 창조산업의 핵심은 그 인디비주얼 크리에이티비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인디비주얼 개개인의 크리에이티비에 기반해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만들고 그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기반으로 산업으로 승화시킨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인 인디비주얼 그리고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이 두 단어를 자세히 볼 때 과연 인디비주얼의 인간이 아닌 다른 메커니즘이 개입될 요소가 있느냐 하는 거겠죠. 이 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또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즉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그다음에 스킬, 탤런트 이것이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겠는가? 또 더 나아가서 크리에이터로서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만들어내면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의 그 소유는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 또 나옵니다. 네, 그 문화기술이란 측면에서 제가 2005년에 문화기술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교수들이 반대했습니다. 카이스트에 과학기술을 하는데 문화예술이 웬 말이냐. 제가 그 전체 교수 회의 때 제가 1분만 시간 주세요.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서 교수님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는 문화기술대학원에서 그 아카데미상을 받게 하겠습니다. 20년 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은퇴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저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왜?
그 중에서 우리 문화기술대학원 학생이나 교수 중에 뛰어난 문장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20년 후에는 AI와 인간이 같이 결합해서 문학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소셜리 그것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AI가 창의적인 작업을 했을 때 그것을 아트 커뮤니티 혹은 리터러처 커뮤니티에서 AI를 툴로 볼 것인가, 혹은 어프렌타이스로 볼 것이냐, 혹은 파트너로 볼 것이냐, 혹은 더 나아가서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로 볼 것이냐, 이것 역시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오버해야 되겠지만 준비한 건 제가 마저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AI로 정규 수업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199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가상현실 수업으로 돌렸습니다. 1번 문제, 마지막 파이널 리그입니다. 스트롱 AI 관점에서 튜어링 테스트를 비판하고 이를 보완 확장할 가능성을 서술하시오. 2번, 심볼릭 AI와 커넥셔니스트 모델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이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융합한다면 그 접점은 무엇일지 제안하시오. 사실 이것은 당연히 여태까지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딥러닝에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딥 언더스탠딩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밴드 에이드를 붙여서 캔서를 치료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 돌파구는 어떻게 하면 지금 딥러닝으로 대표되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 혹은 조금 더 넓히면 커넥셔니스트 모델과 심볼릭 AI와 적절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융합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티피셜 제너럴 AI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딥러닝을 뛰어넘는 딥 언더스탠딩으로 갈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좀 오버돼서 죄송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